미국은 항상 전작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전시가 되면 미국이 그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떠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국을 전진기지처럼 활용을 해서 대중국 억제의 선봉으로. 근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위원이시죠. 임철균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 NDS라고 하죠.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국가방위 전략 NDS는 미 전쟁부가 4년 주기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밀리터리 스트래티지 국가 군사 전략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문서죠. 얼마 전에 우리 12월 달에 백악관에 올라왔죠.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하위 성격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NSS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문서고요. 여기에는 국가 방위 목표, 전략 환경 평가, 군사 전략을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통합 억제, 전략적 경쟁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걸 위한 군사력 구조는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가 수록되어 있죠. 근데 이 NDS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가 되지 않는 비공개 군사 기밀로서 이제 유지가 되는 버전이 있고요. 이거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됩니다.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공개 버전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축소돼서 작성이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할 NDS 어떤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뭔가가 좀 포함이 되나요? 굉장히 특별한 차이점이 도출이 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두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본토 방위의 중요성, 이걸 중심으로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달에 발표된 NSS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전략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대거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DS를 우리가 추론을 해 보려면은 그 NDS가 하고자 하는, 해야만 하는 전략적 목표가 수록되어 있는 NSS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NSS에 보면은 안보 전략의 원칙은 크게 10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집중된 정의, 힘을 통한 평화. 벌써 여기서부터가 역대 미 행정부랑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비개입주의에 대한 선호, 유연한 현실주의, 국가의 우선성, 주권과 존중, 세력 균형, 노동자 우선, 공정성, 역량과 공로, 이렇게 10개의 항목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 권리와 자유의 보호, 즉 유럽이나 영어권 국가들이나 우리 민주주의 세계 전반에 걸쳐서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국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 핵심 자유 제한을 반대한다가 이 NSS에서 가장 먼저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이 부담과 분담의 전가입니다. 미국은요, 이번 NSS에서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의 안보를 짊어졌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아예 적시를 했어요. 특히 이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NSS는 멀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보안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유럽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라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을 당시에는 미국이 별로 힘이 없어서 별다른 호응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미국의 힘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원과 확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회복하고 군사적 존재감을 재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4가지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조치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반구 내에서의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 군사 배치를 조정을 하고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미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된 전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겠다. 네. 요 내용이 우리에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북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북한을 상대하는 거고 뭔가 그 우리 그 핵심 방어 거점 이쪽에서 뭔가 중국향의 전진 기지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린 진짜 의도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걱정들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전진기지라는 개념을 먼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방어 지대 전방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전진기지라 하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경고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거나 평상시에는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GP, GOP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진기지엔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자신들의 주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열도선,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하는 선의 전방에 나가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는 적절한 항공력을 유지를 하고 해군과 지상군의 주 병력은 일본에, 대함 타격을 수행할 해병대 전력은 필리핀과 대만 등지에 배치를 하면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작전 개념이 다영역 작전인데 지금 미국의 수준은 이걸 넘어서 전영역 작전으로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열도선에 걸쳐서 포진되어 있는 병력들 중에 중국에 만약에 북해 함대를 타격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면은 그 함대를 타격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다영역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북한 정도 억제하고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의 주요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정찰 자산들 또는 우주전 자산 정도 배치를 하고 여기에는 항공력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연히 현실화되면은 안 되고 그렇지만 현실화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미 행정부는 아마도 지상군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네. 그 줄어드는 만큼 한국군이 감당해야 되는 전투 정면이 넓어지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데 더 넓어진다는 것은 서울까지 중심이 너무도 짧은 한국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 행정부가 또는 미 전쟁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서 각 지역 사령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총 11개의 전투사령부를 8개로 축소하려는 구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본토를 방해하는 북부 및 남부 사령부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해 통합을 하고 유럽, 중부, 아프리카를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하는 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인태사, 사이버사, 우주사, 특수작전사, 수송사, 전략사는 별도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태사 예하의 미 태평양 육군은 주일미 육군과 주한미 육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전투병력은 주한미 육군밖에 없어요. 주일미 육군은 행정병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주일미군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일미군은 합동군 사령부 성격으로 C2 체계,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재 일본이 신설하고 있는 합동작전 사령부와의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보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단일정부 사령부라는 걸 창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즉 단일정부 사령부가 창설이 돼서 이 사령부가 미 태평양, 인도태평양사의 예하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여기에 미 사성장군이 보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휘체계가 갖춰져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유일한 전투 병력인 주한미군 제2사단의 순환 배치 여단들이 조정이 돼서 일본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도 뭐 그 한국군의 그 투자 국방비를 계속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전작권까지 가져오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가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미국은 언제나 전자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원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미국은 항상 전자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전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시가 되면 미국이 그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떠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미국이 투사해 줄 전력을 구비할 만큼의 돈을 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 제반 여건을 건설하는 데 써왔죠,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아틀라스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담을 여러 동맹국들에게 전가하거나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전자권을 전환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요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 뭐 F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사실 불비합니다. 요격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억제하거나 반격을 가할 자산도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자권이 전환이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 링크 16 같은 선진적인 지휘 통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 통제 역량도 안 됩니다. 감시 정찰 역량은 작전적 제대의 수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임무에만 활용할 수 있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역량은 안 된다. 북한 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역량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전자권 전환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권을 전환하고자 지금 우리 현 국방부와 현 정부의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 전자권 회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계신데, 한미 간에 합의된 용어는 전자권 전환입니다. 전환.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관련돼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전시가 되면 미군이 한국군의 모든 부대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환을 하든 회복을 하든 환수를 하든 이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자권이 발동이 되려면은 먼저 데프콘이라는 방어준비태세가 격상이 돼야 됩니다. 데프콘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평시에도 4단계예요. 무장한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데프콘은 미 대통령이 야 올려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각자의 NSC에서 논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데프콘 상향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이 해달라니까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국이 완전히 협의를 하는 겁니다. 네. 양국 대통령 간에 데프콘을 발령하기로 합의를 하면, 데프콘 1을 격상하기로 합의를 하면 그 중에서 늦게 발령하는 시간은 기준으로 발령이 됩니다. 한국이 06시, 미국이 09시로 각각 데프콘 1을 발령을 했으면 09시를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시작전 지휘권에 대한 권한이 미국에게도 없고 한국에게도 없는 구조죠. 연합사도 평시부터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이라고 해서 부사령관이 한국군이 지휘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50대 50 구조로 나눠져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군에게는 지휘권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한국군의 지휘권을 주기 싫다라고 하면 데프콘 격상 안 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격상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능력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작권을 무리하게 임기 내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이 되고 네. 한미연합 부사령관이 미군의 4성 장군이 되는 걸로 현재 한국군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일본에서 단일정구사령부를 중장기 정구로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4성 장군이 배치될 게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단 한 차례도 동일 계급의 타국군 장성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정신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면 한국에는 당연하게도 3성 장군 혹은 2성 장군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태사 예하에 미 육군 전력을 조정 배치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 국방수권법은 천만다행히도 28,500명의 병력을 줄이지 말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반도 정부에 할당된 병력의 숫자를 지칭을 한 거지 한반도 안에서 반드시 주둔하라고 명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전진 주둔이라는 개념이 전진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이 바꿔서 사용하는 순간 순환 배치 여단들을 일본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한국 가깝지 않느냐, 항구도 잘 정비되어 있고 보내면 된다. 장부상으로만 28,500명이 유지가 되고 실제 병력은 일본에 주둔을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맞춰서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오키나와도 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사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막 우리 자존심 때문에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그냥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나 잡아주세요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군산기지에 무인기 부대를 창설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군산기지에 원래는 미 7공군 소속의 울프팩이 주둔하고 있었죠. F-16였습니다. 네. 제8 전투비행단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이들의 임무는 한반도 유사시에 서해안 축선을 따라서 기동을 하면서 공세 제공 작전, 시드 작전, 근접 항공 지원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또는 북부 및 동부정부 소속의 전투기들을 요격하고 억제하는 임무가 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무인기 부대가 군산에 창설되는데 그 부대가 운영하는 기체가 MQ-9 리퍼입니다. 이 기체는 말 그대로 정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찰기예요. 무인 정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기체를 가리켜서 김정은 암살용이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현재 군산기지에 창설된 원정정찰대대에서 운영 중인 MQ-9 리퍼의 기체를 살펴보면 전자전이나 ISR 탐지를 위한 여러 가지 포드와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정찰용 부대예요. 정찰 목적인. 이 부대는 평시에는 미 7공군의 통제를 받고 전시가 되면은 미 11공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원래는 일본의 미자와 그리고 가데나 기지에서 운영 중인 전력들이었는데 인태사에서 중국의 탄도탄 위협이 거세지니까 전력들을 분산 배치하는 분산기지 정책을 만듭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군산에서 창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대의 주 임무는 동해함대, 북해함대, 북한 서해안의 주요 표적들을 감시, 추적, 정찰하는 겁니다. 주방어 부대가 아니죠. 이 정찰한 표적 정보를 평시에는 미 7공군, 유사시 11공군과 인태사로 보고를 하는 게 이 부대의 임무인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전진해서 배치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정찰 자산들인 거죠. 그리고 이 리퍼라는 무인 항공기 자체가 전자전과 요격에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격이 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인기 부대가 원래 있었던 F-16들을 더 보강하고 더 좋은 기체를 들여와도 부족할 판에 이 기체들을 현재 무인기 부대로 바꿨다라는 것은 미국의 주방어선인 제12선,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하는 선으로 설정을 하고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전진기지처럼 활용을 해서 대중국 억제의 선봉으로 삼고 싶다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인데 이렇게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고 자꾸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대통령부터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이다라고 계속 발언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너 세계 5위의 군사력인데 우리가 지상군 왜 보내줘야 돼? 돈 많이 드는 거 너네가 해. 지금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NSS에서 그대로 나온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진 기지화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일단은 뭐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안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정확한 의미를 좀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NSS에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명확하게 억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서서 계속 주방어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주방어선의 전방에 위치해 있는 한국은 자국 대통령부터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고 계속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지상군과 충분한 해공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니 우리가 탄약과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지금 한국군이 작게 해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미 지상군의 참전이 굳이 실행이 돼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이제 미국 안에서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제가 앞서 미 제2사단의 순환 배치 여단들이 장부상의 병력만 유지하고 일본으로 옮겨가는 꼼수처럼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군의 주둔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주둔 병력은 줄어들지만 장부상의 숫자는 유지가 되니까 국방수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영토 완정의 야욕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전투 장비와 더 많은 병력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